2012년 대한민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는 새로운 세상의 유명종입니다. 저는 희망정치시민연합의 기획실장과 사회적 기업을 창업 컨설팅하는 희망사업단의 대표로 일하면서 한국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던 중 총대선을 앞둔 중요한 해인 2012년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본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경제 고용 문제의 해법을 전 유한 캠벌리 회장이셨고 현재는 뉴 패러다임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문국현 대표를 모시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뉴 패러다임 연구소 소개와 역할, 학력 과잉 시대의 지식근로자에 대하여, 과잉 노동의 해악과 이에 대한 정치적 역량의 필요성, 그리고 비정규직 및 고용 문제 해법을 듣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언급한 2007 다보스 포럼의 내용과 MB 캠프의 대선 공약 비교, 그리고 2011 글로벌 재정위기로 언급되는 국가부채 문제 진단과 해법 등을 2012 미리 보는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국현 뉴 패러다임 연구소 대표님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꼭 이루어지도록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대표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참 역사적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2011년의 마지막 날 저희들이 또 이렇게 대표님 모시고 정말 내년도 역사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너무 중요한 정말 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새로운 세상 이렇게 방송 처음 이렇게 하시는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네. 퍽 오래간만에 네. 예, 방송에 나왔습니다. 네. 주로 해외에서 한 2년을 보냈는데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는 것만 해도 네. 우리의 미래가 바뀔 것 같은 네.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네. 제가 우리 대표님은 뉴 패러다임 연구소 대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시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뉴 패러다임 연구소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네. 네, 뉴 패러다임 연구소는 창립한 지 2년이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정보기구로서 5년간 있었던 것까지 합한되면 역할로서는 한 7년째 이 사회와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주로 그렇군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네. 연구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기업을 육체 근로에서 지식 근로로 바꾸고 경제를 육체 경제에서 지식 경제로 바꾸는 네. 그런 노하우를 전 세계가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드라카 경영 철학, 드라카 경영 방식을 국내에 또 확산시키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 네네. 중국 경제단체들이 또 중국의 중간 규모의 재벌들이 한국을 배우기를 원해서 이 뉴 패러다임 경영 방식과 드라카 경영 방식을 중국 재벌들한테 전하는 네네. 그런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드러커라고 하시면 이제 피터 드러커. 피터 드러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부르시는 네네. 부르는 예. 그 피터 드러커를 말합니다. 네. 뉴 패러다임 연구소가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7년 정도의 예. 역사가 있으셨다.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은 그 정부 관련돼서 같이 뭐가 있었던 건가요? 예, 제가 국가경쟁력위원장 네. 공식 명칭은 대통령 직속 네. 이 사람 입국 신경쟁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2년간 했습니다. 그 당시 예하 연구원이 있었고 예하 단체가 있었는데 그 예하 단체 직속 단체로
만들어졌던 게 뉴 패러다임 센터입니다. 아, 그게 5년 동안 한 300개의 기업과 단체를 이 지식 조직 내지는 지식 경영 이런 회사로 예, 예. 바꿔놓고 현재는 국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어떤 미래 경제를 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이 방법을 그대로 예. 전국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대개 한 3년 안에 400만 개 일자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면서 근무 시간이 주는 것을 월급의 감소로 놔두는 게 아니라 네. 교육 투자로 벌충해 주면서 결국 평생 학습을 통한 네네. 지식 경영, 지식 경제로 이전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뭐 지식경제, 뭐 지식산업, 뭐 이야기는 뭐 20세기 말부터 계속 돼 있지만 벌써 21세기가 들어선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지식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무하는 어떤 그런 인력들은 소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지식 산업이라는 것도 따로 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여러 가지 기술과 지식을 융합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새로 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식 산업이 따로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피터 드러커 교수님은 평생 이야기를 하기를 어떤 육체 근로자도 네. 지식 근로자가 될 수 있다. 어, 자기 작업 현장 주변의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지식이 집적되고 네.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 하류에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이야기함으로써 지식 근로자가 될 수 있다. 거기다 타 산업이나 타 기술, 타 학문에 대한 것까지도 공부하다 보면 어떤 육체 근로자도 다 지식 근로자가 될 수 있고 현재는 육체 근로 기반 중소기업도 나중에는 지식 기반 명품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게 드러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학력 위주의 지식인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게 전혀 아니고 네. 고객을 잘 아는 고객의 가치 기준을 잘 알아서 고객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그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든 기업들이든 시민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네네. 정보 교류를 통해서 이 집단 지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지식 근로자의 역할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지식이 안 되고요. 여러 사람이 관계 속에서 서로가 고객을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나 제품을 더 싸게 네네.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다 보면 그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 근로자에서 지식 근로자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정리해 보면은 자기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건데요. 네, 결국은 그 일이 단순 노동을 하시던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 일을 조금 더 이렇게 하다 보면 경험도 쌓이고, 예,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서비스, 요새 뭐 그 방송에도 보면은 그 생활의 달인, 뭐 이런 예.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다 지식 근로자로서의 어떤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다. 요한 킴버리의 수천 명, 예. 그 직속 이제 근로자들도 그랬고 포스코의 뭐 만여천 명도 그랬지만 네네.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하던 일을 없애주십시오. 내 일을 없애면 이렇게 일이 단순해지고 좋아집니다. 대신 저런 기술을 쓰십시오. 모바일 기술을 쓰든가 IT 기술을 쓰시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고 요즘은 모바일이나 뭐 IT나 디지털이 별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이라고 할까요? 혁신이나 발명이 네. 오히려 현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 킴볼이 보면 현장에서 1인당 발명이 10건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직원들이요. 그러니까 발명이라고 그러면 무슨 R&D 부서, 연구개발부서나 사장이나 무슨 부사장 정도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도요다라든가 요한 킴볼이라든가 포스코 같은 데 가면 현장 발명이 뭐 다른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발명한 아이디어나 기술은
실시하는 데서도 실패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R&D 부서에서 현장을 모르고 개발한 기술이나 지식은 이게 상업화되는데 오래 걸릴 수 있는데 현장에서 나온 것들은 고객도 잘 알고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execution, 집행 실시에 있어서 하자를 거의 예방하기 때문에 스피드 투 마켓이라 그래서 시장으로 나가는 속도, 네.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시장으로 나가는 속도를 단축되도록 하려면은 네네. 결국 현장에서의 학습, 현장에서의 네. 육체 근로자가 지식으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이게 좀 뉴 패러다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왜냐면은 지금 한국 사회의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가 학력 과잉이다. 너무 많은 그 젊은이들이 그 사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또 대학원 가고 박사학위 받고 그래서 실제로 산업 현장에 나가는데 진입하는 시간이 점점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 왜냐면은 그게 다 어떤 압박에서 시작되냐면은 내가 지식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육체 근로 안 하고 지식 근로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강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현장에서부터 하는 게 진짜 지식 근로자로 가는 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분명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해둔 게 소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둔 게 잘못된 정보도 있을 거고 현장에서 써먹을 수 없는 정보나 지식도 있고 특히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협력 관계 속에서 나온 지식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응용하는 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걸 실천해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응용과 실천을 하려면은 결국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되고 네.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가리지 말고 네. 일자리를 일단 한 400만 개를 늘려서 네. 현재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다 흡수할 음. 자리는 마련해 놓고 네. 대학에서 공부한 것만 갖고 간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네. 뭘 하라 그럴 때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써먹으라 그러면 네. 공부 안 한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네. 그러나 대학에서 배운 거나 대학원에서 배운 거가 네. 3년 이상 가는 지식은 없기 때문에 대개 1년 안에 다 쓸모가 없어지고 네. 또 태반은 관계 속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성이 떨어지고 네. 이러니까 겸손하게 현장에 가서 내가 오늘 배운 지식을 이제 이 현장에서 이 산업 이 공급망 체제에서 아니면 사회의 공익 서비스 이 공급망에서 네네. 개혁을 해나가겠다. 네. 그러면 누구나 현실성과 그 다음에 학문을 잘 결합한 네. 그런 지식 근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까 400만 개 일자리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좀 실감이 안 나는 부분이 있을 바로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이 뭐냐 하면 새 판을 짜야 되는 이유고 아까 이 프로그램 이름이 새로운 세상이라고 그러셨는데 네네.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우리나라는 지금 연간 2200시간 이상 일을 합니다. 네. 그것도 몰래 하는 일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직장인들은 보니까 주 5일제지만 예. 월화수목 금금금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고 저녁 뭐 9시, 10시, 11시까지 네. 신고 안 하고 네. 특근비 안 받고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 다 빼고 신고되고 특근비 받은 것만을 놓고 봤을 때 연간 2200시간 이상을 일해요. 네. 그런데 국제 표준은 1800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약 한 400시간을 더 일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국제 표준은 되게 상한선을 의미하고 실제는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미국이나 일본이 1700시간. 그리고 유럽으로 가면 1600시간 이하를 일하는 거죠. 그게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게 미국이나 일본인데 이게 1700시간. 1700시간. 그 다음 많이 하는 나라가 네. 독일, 영국 정도인데 1600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좀 적게 일하는 데가 프랑스나 이태리인데 1400시간대인데요. 1400. 저희가 1600까지 가려면 아주 큰 사회적 그 대화가 필요해요. 그러나 미국과 일본 수준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는데도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국민이고 일 많이 하는 국민이라는 인식을 좀 유지하고 싶다면 전 세계가 합의한 상한선인 1800. 1800.
까지 내려가는 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2200시간을 1800시간으로 나누는 게 약 한 20%를 줄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현재 한 300만 되는 근로자들한테 평균 잡아서 20%가 일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일을 20%덜 하니까. 네. 그래서 한 400만 내지 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는데 네. 그중에 일부는 흡수될 게 있기 때문에 4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게 네. 국제 표준을 따라가는 그 방법 하나만으로도 가능해지는 거죠. 가능해진다. 400만 개의 일자리. 그러니까 결국은 그 노동 시간의 문제가 일자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나누면 나눌수록 네. 다른 사람이 일할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일을 이렇게 지나친 과로를 줄이면 줄일수록 네. 가정이 복원되고요. 네. 자녀 문제가 줄어들고 네. 무엇보다도 공부할 시간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과로 때문에 예. 직장에서 한 10만 명이 다치고 2,000명이 사망을 합니다. 이로 인한 그 개개인들의 불행이나 그 자녀나 가족이나 친인척들의 불행은 제쳐놓고라도 국가가 부담하는 게 17조 원인데요. 아, 그런 예. 관련된. 예. 그걸 뭐라고? 그것을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이라고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게 있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뺀, 또 가정에서의 자살을 뺀, 직장에서의 재해 손실이 17조 원인데요. 거기에는 뭐 과로사, 뭐 과로사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과로사나 사고사. 아. 예. 그런데 그게 17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엄청 많네요. 17조 원을 줄이면 우리나라의 모든 보육 문제, 0세서부터 25세까지의 대학 교육이라든가 75세까지의 평생학습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돈인데 네. 소위 말하는 이 과로, 근성 내지는 뭔가 잘못된 관행, 낡은 관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은 일자리를 못 갖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400만 새로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의 복원, 자녀들에게 밥상머리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의 복원, 그리고 평생학습의 기회, 대학의 활성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10만 명이 넘는 희생자들을 예방시켜주고 그 가족들의 불행을 막아주고 국가가 부담하는 연 1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좋은 일에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사회는 야만 사회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득권 경제 체제에서는 이 야만성을 오히려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다면 참 이상적이겠다. 좋겠다. 근데 전 세계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못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낡은 담합 체제가 있고 독점 체제가 있어서 일하는 사람은 많이 일하게 하고 일 없는 사람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이 비정규직을 늘리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이 한 50%가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모자르면 누가 비정규직으로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일자리가 모자라야 사람들이 남아야 비정규직에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게닝 파워라고 그럴까요? 네네. 이런 것이 결국 수급 불균형이 많아지면서 일을 구하는 사람은 많을 때 비정규직에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400만 명이 놀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50%나 차지하는 거지. 맞습니다. 전국에 노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세요. 그러면 다 나는 비정규직 안 가겠다 이렇게 되면 10% 20% 비정규직 사람들이 정규직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80년대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80년대 황금의 성장기 때 보면은 뭐 대학에서 그 공부 거의 안 하고 그때가 사회가 워낙에 또 어수선했고 뭐 데모하고 막 그랬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뭐 그냥 졸업하면은 다 뭐 대기업이든 어디든 취직하는데 문제 없었고 그땐 비정규직이 좀 적었을 때죠. 네. 지금 말씀하시면은 지금은 그 시절이 거의 꿈만 같고
다시 그 시절은 도저히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들이 사실 저희 청년층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 그게 가능할 수 있다. 아주 가능한 거고 청년들이 깨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면 그렇죠. 왜 국제 표준 지키자. 예. 연간 1,800시간 우리도 일하자. 음. 그 이상 일하는 건 반범죄라고 우리도 사회에서 받아들이자. 그럼 범죄 행위를 국가가 권장하거나 경제단체가 권장하거나 교육기관이 권장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청년들의 보이스는 사실은 미래의 보이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보이스거든요. 이미 선진사회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지역사회를 중요시 여기고 미래사회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직장의 노예가 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 세계가 1,800시간 이상은 넘지 말자고 합의를 해놨는데 네. 우리나라만 아직도 2,250시간 안팎이거든요. 2,200도 넘어요. 전경련이나 그런 네. 경제단체에서는 주로 지금 고용 유연성을 좀 더 강화하자. 정규직 때문에 뭐 기업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고용이 너무 경직돼 있다. 뭐 그런 논리를 자꾸 펴고 그것이 마치 이제 대세인 것처럼. 그건 잘못된 거죠. 고용 유연성을 너무 좋아하다가 보면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되고 네. 왜냐면 해고도 많이 하고 과로를 조장하게 되다가 보니까 네. 사람이 남아서 결국은 비정규직을 양산합니다. 네. 비정규직이라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제닥 잡아먹히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네. 2만 불 GNP 2만 불 안에 그대로 있어요. 이 GNP가 뭐 국민소득이 정확한 지표는 아니지만 GDP. 예, GDP나 GNP가 만 4년째 2만 불에 있거든요. 네네. 그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의 유연성 같은 걸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고용의 유연성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유연성 중에서는 해고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이해는 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고용의 유연성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기술, 고용된 사람들이 기술이 끊임없이 새로운 산업을 따라갈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추느냐고 네. 그것을 또 인센티브를 줘서 격려하는 네. 진흥시키는 보상의 유연성이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예. 해고의 유연성은 사실은 4분의 1의 전체 유연성 중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 유연성 중에서 너무 이 해고의 유연성을 좋아하는데 그러다 우리나라가 멍드는 거고 젊은이들이 분노하게 된 것이고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아주 큰 과오입니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네. 결국 우리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예. 우리 미래 세대의 대표인 젊은이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이죠. 예. 제가 보니까 그 대기업 정규직 취업 그 비율이 한 5% 정도 내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 95%의 잡들은 대기업 정규직 이외에서 다 지금 수급이 되는 현실이고 근데 그 5% 안에 든 사람들을 제 주변에도 몇 명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직장에 자기가 10년 이상 근무를 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제가 보니까 이제 대기업 정규직에 뭐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들어갔는데 45세 되면은 요새 그 사오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세 중반 되면 자기가 그 직장에서 나올거나 뭐 생각이 되니까 한 30대 후반 정도 되면 이미 떠날 준비를 하거나 뭐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한 2년 내에 그 직장 이직률이 한 50% 정도 된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어디서 본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삼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직장, 거기 정규직이면 뭐 한 1%에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왜 이렇게 이직을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 환경에 뭔가가 있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외국에서는 공무원들이나 네. 대기업에 가는 것보다는 벤처 가기를 좋아하죠. 뭐 대기업은 벤처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대기업은 벤처들이 수십 개, 수백 개 모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나중에 표준화하고 대규모화하고 브랜딩 붙이고 이러는 데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재미가 적죠. 그리고 두 번째로
대개 뭐 한 5만 명, 10만 명은 대개는 되니까 5만 명, 10만 분의 1이 되는 거와 고객과 직접 대화하면서 어떤 고객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10명, 20명의 조직이 사실은 아주 훨씬 더 보람이 크죠. 그러고 이제 그런 큰 재벌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네. 나중에 얼마나 해고했다 소리는 안 나오고 또 권고사직됐다라든가 이직했다 소리는 별로 안 나오고 올해 그렇죠. 3,000명 뽑았다. 그렇죠. 올해 5,000명 뽑았다 이런 거를 해서 오히려 다른 데 갈 사람마저도 못 가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서 인원의 독점 현상, 인재들의 독점, 그리고 그 사람들의 황폐화를 많이 촉진시키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그 이직률이 높은 이런 큰 기업이 있다면 그런 데는 사회가 당신네들은 문제 있다. 당신네들은 5년간 새 사람 못 뽑는다. 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벌점을 주는 것까지도 생각해야 될 정도로 사람을 경시 여기고 네. 들어간 사람들이 뭐 밤 10시까지 가정을 버리고 고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다고 뭐 그게 5년, 10년 세계 초인류 지식근로자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그중에 상당 부분이 나가도록 방치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주 무책임한 채용인 거죠. 그런 걸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고용을 400만 명을 늘리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일자리를 줄이면은 지금은 사실은 2명이 할 거 한 사람이 하는 구조고 2명이 할 인건비를 한 사람이 받는 구조.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좌업을 늘리면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이 받던 급여가 두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 건가요? 1.5명한테나 예를 들면 1.3명한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그러면 얼뜻 보면 초기에는 양쪽으로는 주는 것 같죠. 그런데 예, 예. 그런데 시간당 단가라고 그럴까요? 굳이 따진다면 즉 그 이 시급이나 1급이나 월급이 올라가는 게 가치 창조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받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을 뭐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예, 그거는 내가 월화수목 금금금 예, 주당 한 50시간 이상 일했을 때 그 정도 받는 거고. 예. 근데 그게 약간 3,5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일시적으로 3,500만 원이나 3,000만 원까지도 줄 수 네,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예, 다른 사람한테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 갈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건강하고 네.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과 대화가 잘 되고 이 배우자들이나 지역사회에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써 행복의 지수는 훨씬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때 독일처럼 세계 명품 기업들이나 명품 경제처럼 직장에서의 평생 학습 체제를 기업과 대학과 국가가 함께 지원을 하면은 네. 갑자기 일의 단가가 네. 3천만 원짜리에서 6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선진국처럼 심지어 9천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걸 과거 방식으로 하니까 계속 4년째 4천만 원에 머물러 있거나 작년 1년만 본다면 한 4, 5%가 빠졌거든요, 오히려. 1인당 소득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가치 중심적으로 가지 않고 양을 제한된 걸로 놓고 저가로 놓다가 보니까 누가 힘센 사람이 밥그릇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은 안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가치지향적으로 해서 네. 4천만 원짜리로 억지로 유지할 게 아니라 초기에는 3천만 원으로 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네. 가치 증진에 의해서 2배, 네. 뭐 3배, 4배.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더라도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렉서스처럼 6천만 원, 9천만 원짜리를 만들어도 잘 팔리는 거. 환율을 자꾸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환율을 낮춰도 팔리는 차. 네. 우리나라 차들은 지금 환율 800원대이던 걸 1,100원으로 올려줘서 팔리는 거거든요. 렉서스는 120원 하던 것을 80원으로 수출하기 어렵게 만들었는데도 네.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가 제품, 그게 값이 높아서가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거. 그런 것이 TV든 휴대폰이든 자동차든 서비스든 다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포텐셜, 잠재력으로 보면 1인당 8만 불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2만 불에 4년째 머물렀는데 이게 그렇죠. 부패 구조 때문에 그렇고 네. 야만적
이 뭐라 그럴까요? 밥그릇 차지하기지 음. 판 키우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기득권의 장벽이 너무 크다. 그런 거. 그러니까 아까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약간 그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근로자도 요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그런 게 있어서 거기서도 그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이 더 채용이 되면 연봉이 낮아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연봉을 6천만 원 받는 근로자, 뭐 맞벌이 하는 부부, 뭐 그 두 사람 합치면 뭐 심지어는 뭐 연간 1억을 버는 가정도 별로 남는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벌면 그만큼 가정이나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낭비가 되고요. 뭐 다 애들을 다 학원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엄청 증가하고 보육비 증가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부부 갈등 해소하는 부분, 가정 파괴나 뭐 이런 그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그 비용을 치면은 사실 내가 연봉을 내가 당장 한 500만 원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비에서 나가는 지출 규모가 내가 시간적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이제 가족들에게 쓰고 지역사회에 쓰면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남는 일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이제 인건비 비중이 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네. 데서 보면은 매출액의 5% 안팎밖에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뭐 그럼- 인건비가 뭐 엄청 예, 많은 그러니까 것처럼 나머지 이렇게 95%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예. 정규직 대 비정규직 간에 야, 내 월급을 혹시 비정규직이 더 가져가게 될까봐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고 동일 직장에서 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사람은 동일 노동인데도 예를 들면 뭐 4천만 원을 받는데 네. 파견 사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와갖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받는데 봐요. 그건 정말 그러면 좀 전 세계적으로도 불법이고 국내에서도 불법인데도 그런 게 많이 횡행하고 있거든요.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그건 원래는 옳은 게 아니죠. 동일 노동, 동일 급여지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네. 소위 말하면 동일 직장 내 파견 와 있는 협력회사다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다 용인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예, 그러나 그거는 다 국제사회에서는 옳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제법상은 불법인데 예, 국내법으로는 용인되는. 예, 그것도 뭐 사실은 우리 이중적 법의 구조고요. 정신에서는 안 맞지만은 예. 뭐 이렇게 억지로 지탱해 나가는 잘못된 관행이죠. 그 인건비 비중이 합해봐야 5%가 아주 많은 데라야 한 15%예요. 제조업은. 15%. 예, 15%. 야,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가면 뭐 25%나 30%인데도 돼 있죠. 네. 이 5%나 15% 안팎의 이 소득을 가지고 서로 내 밥그릇 줄어들까봐 걱정할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나머지 95% 네. 아니면 거기서 나가는 85% 안에 부패가 없게 하느냐, 낭비가 없게 하느냐, 불필요한 사고가 없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GDP에 잡히거든요. 부패도 GDP에 잡히고 사고도 병원에 이 작업 활동을 늘리기 때문에 그것도 GDP에 잡히고 낭비도 다 GDP에 잡히는데 GDP에 잡히지만 잘못된 GDP들을 다 걷어내서 좋은 GDP로 바꾸는 작업이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고 교육으로 돌려주는 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정규직은 뺏기는 이기는커녕 자기 동료들과의 신뢰관계가 더 강화되고 예. 비정규직에 대한 미안함이 없어지고 그리고 가치 창조적으로 바뀌면 월급이 2배, 3배 올라가게 되죠. 네. 예. 저희가 일자리 얘기 계속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자리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제가 올해 우리 국민들을 좀 우울하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한진중공업 네. 그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진숙 위원이 참 네. 거의 1년여를 농성을 하고 저는 그걸 봤을 때 도대체 그 사람들 보상하는 게 도대체 그 대기업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었는가? 저는 그게 계속 의문시 됐는데 그게 뭐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돈은 아니었었나 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의 문제죠. 네. 그렇게 오랜 사람이 네.
한 사람이 그런 그야말로 극한 상황에서 네. 그렇게 오래도록 뭔것을 주장할 때는 네. 사실은 기업가 정신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라면 네. 기업가 정신의 기본은 사람 중심이거든요. 예. 사람의 창조력을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우선 그렇게 극한 상황에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지. 네. 그렇게 하면서 그 뭔가 바게닝이나 예. 빅딜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야만적인 사회죠. 네. 예. 그러니까 참 우리 국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또 그런 데서 드는 그 국민적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아주 잘못된 기득권층들의 잘못된 경제 상식이 네. 나라를 망치고 네. 젊은이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판도 바꿔야 되지만 네. 사실은 경제가 바로 되려면 사람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새로 교육받은 사람들 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같은 데와 대화를 하고 같이 협력하고 또 유엔과도 협력을 하고 네. 좀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네. 그리고 올바른 경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야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뉴 패러다임 연구소에서부터 시작된 그 일자리 400만 개 이야기를 조금 일단은 가름을 하고요. 자연스럽게 아까 글로벌 교류와 네트워크 이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고 보통 다보스 포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네. 이런 포럼이 다보스에서 열리니까 다보스 포럼이죠. 네, 41년째 다보스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1월 마지막 주에도 다보스에서 42번째 아마 세계경제 포럼이 열릴 것 같은데요. 네. 전 세계 경제인들 한 1200명이 모이고 그리고 그 1200명이 초대하다시피 한 이 정부 그리고 언론 그 다음에 사회, 학계, 또 예술가들을 포함한 초청 인사에서 한 2,500명이 모이는 아주 세계적 대화 기구입니다. 물론 그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한 200개 이상의 특강이 열려서 90분짜리 특강이 대개 한 200개가 동시에 그 6일 사이에 열립니다. 그래서 아주 윈터스쿨로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스키장을 이렇게 막아서 딱 2,500명이 집단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큰 도시까지 나가려면 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스노인 냈다고 그러네. 눈에 갇혀서 하듯이 얼음 산에 갇혀서 일주일을 같이 보내면서 세계 경제 사회를 고민하는 그런 일주간인데 한 200개 중에서 부지런한 사람은 한 50개도 특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미리 보는 2012년 세계경제포럼 이야기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2012년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들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요즘 전 세계가 국가 부채 때문에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 부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을 잘못 관리하다 보면 세계적 이중 침체도 올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대공황도 올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고요. 국가부채. 예. 그렇죠. 6개 과제 중에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글로벌 재정위기의 원년, 그렇게 볼 수 있는. 원년은 아닌가요? 원년은 어떻게 보면 한 2년 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뿌리는 원년에 안 치이고 금융위기라고 따로 부르면 금융위기는 2007년, 8년이었거든요. 그렇죠. 리만 사태로 나타나는 건 2008년이지만 세계경제 포럼이 이 금융위기를 선언한 것은 2007년 1월이거든요. 2007년 1월. 근데 그것이 리만으로 나타나는 데까지만도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게 이제 표명화되는데. 전 세계가 동의하는데. 동의하는데. 그렇듯이 지금
국가 부채, 네. 금융위기를 해결을 잘못하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네. 결국 국가가 신용 강등이 되고 음. 국가가 파탄에 빠지는 지경까지 가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네.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합의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을 합의하는 데만도 아직도 한 1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을 하는 데는 3년에서 5년 걸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는 제가 두 번째 예. 넘어가기 전에 말씀 나오신 김에 2007년 얘기 조금 하고 네.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2007년 1월에 제기가 되셨다. 예, 금융위기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게 세계경제포럼 2007년 1월. 1월입니다.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만 해도 예, 그때 그 이번 현 대통령께서 공약을 내세우기로는 예, 747에 주가가 뭐 3천에 예, 뭐 이렇게 공약하셨단 말이죠. 네. 그분을 우리 국민들은 경제 전문가로 생각을 하고 사실 뽑았단 말이죠. 네. 그게 12월 아닙니까 대선이? 아니, 그해 12월이었으니까 1년 대선 1년 전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예. 그해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는 예. 이미 금융 위기의 징후가 보였다. 예, 근데 그해 12월 대선에서 예. 는 전혀 다른 얘기했다면 장밋빛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고 사실은 그 다음에 2008년도 9월에 리먼 사태가 터진 거죠. 9월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게 2008년 2, 3월 아니에요? 예, 예. 그때까지도 인정을 안 하고 있다가 예. 리만을 인수하겠다고 또 한국에서는 많은 호들갑을 떨었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 리만이 이제 결국은 부도가 네. 난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국제 정세에 얻은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네. 예, 아주 이제 알고도 그럴 땐 사기가 되는 거고 네. 모르고 그런 데면 수천만 명이 네.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국제 사회에 늘 열려 있는 귀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스폰서 그룹이나 이권 그룹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는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이 국민의 머슴이 돼야지 네. 국민의 머슴이 이 오만에 차 있거나 편견에 차 있거나 스폰서 그룹에 이용당하면 뭐 본인이 원래 원했던 게 어떻든 간에 네. 면제받을 수 없는 면책받을 수 없는 네.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이미지 메이킹에 국민들이 조금 속은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네요. 그 1월 달에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그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 중국, 인도 등 예. 신흥 경제권 내지는 아직은 한번 위기를 겪어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경제를 세컨 엔진으로 네. 제2의 엔진으로 살려놓고 음. 영국, 유럽과 또 미국의 금융이 붕괴될 가능성이 많으니 네. 이것을 치유하는 동안 네. 디커플링 시키자. 그래서 디커플링이라는 단어가 아주 유행한 게 2007년 1월입니다. 커플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그렇죠. 제1 엔진과 제2 엔진을 일시적으로 좀 분리해서 관리하자. 네.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이슈가 2006년에 이미 심각했고 예. 2007년에 세계경제 포럼에 보고가 되면서 네. 이제 미국만 서브프라임 네.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이 위험한 네. 그런 부동산 대출이 미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영국이나 유럽에는 부동산 대출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다른 금융 조작들이 많았고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됐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일부 사람들은 두바이를 모방하자. 네. 그래서 두바이가 이제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는 데였으니까 그렇죠. 막 정치인들이 예. 두바이로 몰려가기도 하고 예. 대운하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국제 흐름에서 보면 예. 완전히 눈먼 장님들한테 나라를 맡길 뻔했거나 맡겼던 거죠. 맡긴 거죠. 예. 근데 참 그때 그러니까 대통령 믿고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2008년에 엄청나게 주식 펀드 그때 열풍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래서 주식을 3천 약속하고 예. 5천을 임기 내에 하겠다는 얘기가 나서 저는 경제인으로서 네. 또 경영인으로서 국제사회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공범자가 될 것 같아서 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1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뭐 800까지 떨어지고 800까지도 떨어졌죠. 예. 기억력 굉장히 좋으시네요. 근데 예. 뭐 1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왜 3000원을 약속하냐? 이거는 자칫하면 큰 문제가 된다. 예. 사회적, 경제적, 가정적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칫하면 남들이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로 몰아갈 수 있으니 네. 안 된다. 외국에서는 이런 것도 거짓말의 범주로 들어가고 뭐 40년형에서부터 가정 처벌할 때는 160년형까지 한다. 엔론이라는 세계 최대의 이 에너지 재벌이 그렇죠. 무너진 게 미국에. 레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 몇 번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이 체포되고 40년형을 구형받았는데 실제 선고는 160년형이 내리면서 결국 개인도 비극적으로 생을 마쳤고 엔론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의 거짓말, 그게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럼요. 1000으로 떨어질 거가 거의 확실한데 거의 확실시 되는 3000원을 이야기인데. 약속하면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르고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도 있고. 거의 실제로 그랬죠. 빌려서 그러니까 펀드 투자하기도 2000에서 3000 올라가는 건 50%처럼 밖에 안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1000으로 떨어지면 3000에서 1000으로 떨어지니까 재산의 3분의 2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엄청 손실 봤습니다, 사실은. 네. 엄청난 펀지 사건 못지않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아마 그때 그러니까 사실은 펀드 투자 열풍이 뭐 엄청나서 그때 손실을 보신 분들이 뭐 아마 수백만 명에 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교육에라 투자하고 혁신에라 투자해야 될 것을 네. 시멘트 댐에라 투자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우선순위가 아주 잘못된 거고 국민을 자칫하면 환경 논쟁에서 분열시킬 수 있고 그렇죠. 많은 뭐 논란거리를 만드는데 지금은 논란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를 통합하고 네네. 융합하고 미래로 같이 나가게 해야 될 때 예. 극단적인 분열을 조장했던 것도 전 세계가 부동산 투자를 조심하자. 금융 위기가 온다. 국가 재정 위기가 온다 하는데 정반대로 갔으니까 예. 이것은 결국은 깨어있는 시민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결국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중에 희생자가 되게 되고 네. 그런 거죠. 저도 사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경제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뭐 주로 이제 일간 신문이나 뉴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경제 신문 정도 보는데 뭐 그 주요 경제 신문들 몇 개 보는데 사실 그런 징후들을 저도 경제 신문을 꾸준히 봐오고 있는데 거의 읽지를 못했었거든요. 다보스 포럼의 이야기는 뭐 물론 뭐 경제 일간지에서 다루긴 하는데 전혀 부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면서 이건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당시 저희는 뭐 매년 네. 세계경제 포럼 다녀온 보고 대회를 했고 예. 그래서 뭐 2003년에는 세계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이 지속 가능 지수를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136위밖에 안 되느냐. 네. 이거 뭐 100위 미만 이하로 개선시켜보자 그래서 136 포럼도 만들고 또 부패 지수가 나쁘니까 이 부패 지수를 한국을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 이 반부패 운동을 하자 그래서 그런 단체들도 만들고 그랬듯이 2007년 1월에는 세계 그 부동산 붕괴와 금융 붕괴가 오니 이것을 대비하자고 한 1월 말서부터 7월 말까지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예. 이게 기득권 정치인들만 듣거나 기득권 경제인만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TV 토론에 나가기 위해서 저도 불가피하게 대선에 참여를 하게 돼서 대선 참여를 통해서 겨우 국민들한테 알리는 기회는 얻었으나 어떻게 보면 양당 체제 하에서 이 제3의 목소리,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사실은 빛을 못 봤죠. 뭐 물론 끝까지 그것이 옳다고 믿었던 분들이 뭐 이렇게 뭐 대선 때나 또 무슨 온평 같은 데서 대우나나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다. 국민을 통합해서 교육 투자하고 지식경제 갈 때다. 이런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런 계획에 동조할 때다.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행동은 해주셨지만 네네. 그분들이 50%를 넘었던 건 아니었죠. 네. 어떻게 보면은 2007 대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고 또 글로벌 경제 위기를 직격탄을 안 맞고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참 아쉽게 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이 새로운 세상이 네. 무언가 판을 바꾸고 네. 새로운 기회를 엮어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재정 위기가 아무래도 뭐 올해 내내 화두였고, 뭐 그리스, 뭐 포르투갈, 뭐 스페인, 뭐 할 것 없이 유럽의 전반적인 재정 위기가 있습니다. 재정 위기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재정 위기는 심각하다. 국가 부채 문제 심각하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산을 짤 때요. 국가도 예산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예산이 줄어들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과연 이런 글로벌 재정 위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저희들 우리나라의 예산은 과연 여기서 증가해야 하는가 아니면 감소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재정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면서 침체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 문제도 좀 우리 적용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의 세계적인 네, 솔루션이라고 그럴까요? 네. 또 사례라고 그럴까 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단 하나가 저만 모델이에요. 독일 모델. 예. 독일 모델은 뭐 여러 가지에서 많이 쓰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피태가 네. 부르짖었던 이 교육 입국, 네. 또 뭐 살림 입국 이런 데서도 뭐 예, 살림을 예. 일으켜가지고 라인 강변에 예, 살림 녹화를 통해서 네. 슈발스발트라고 하는 흥림을 만들었지만 라인강의 기적도 만들었는데 네. 그것은 살림 입국과 교육 입국이 결합된 결과거든요. 어. 그런 어떤 독일 모델이 최근에는 통독에서도 나타났고 통일독이. 통일 독일에서 독일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고 특히 동독 사이드에 교육의 새로운 인프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를 만드는 이런 혁신의 노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분단 비용이 네. 통일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입증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통일 비용을 걱정했는데 예. 분단 비용을 이렇게 크다는 걸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 독일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단된 상태가 고착됨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는 비용을 로스가 예, 통일을 해서 그 통일 과정 속에서 나타난 비용보다 훨씬 더 컸다. 더 컸다라는 걸 예. 입증도 하면서 예. 새로운 플랫폼, 예. 에너지 플랫폼,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데 성공한 거예요. 어. 근데 최근에는 예, 예.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현 연방 총리가 네. 연방 총리 되기 직전에 네. 이야기한 정부 재창조론이 정부 재창. 또 하나의 저만 모델로 꼽히고 있어요. 어. 이 저만 모델은 정부의 모든 조직과 활동과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짜자는 운동이에요.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예, 2006년에 얘기한 건데 네네. 2007년에 아주 다보스에서도 얘기가 참 많이 됐어요.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과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네. 과거 하던 방식을 과감히 바꿔야 되겠는데 네. 이게 잘 안 바꿔지니 예, 예. 정부의 조직부터 바꾸자. 아. 그리고 정부의 활동부터 바꾸고 예. 그 조직과 활동에 따르는 예산을 근본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바꾸자. 그게 저만 모델입니다. 굉장히 신선하네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세금을 늘리지도 않으면서 네. 잘못된 예산, 네. 효과가 없는 예산, 네. 부패한 예산을 다 없애버리니까 네. 그것을 교육과 예. 일자리 창출에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13%나 되던 실업률이 예. 오늘날 7%까지 떨어진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 금융위기 이 속에서도. 예. 그리고 무역 흑자가 2천억 달러가 나고요. 네. 무역액이 아니라 무역 흑자가 흑자가 2천억 2천억. 달러고 아. 오늘날 EU 국가
독일 말고 한 28개 국가가 예. 흔들리고 있는데 네. 이유를 지탱하는 예. 기둥이 되고 있는 거가 이 독일의 정부 재창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 대표님이 예. 우리나라 정부도 이 세금 자꾸 늘릴 생각을 하거나 무슨 복지 예산을 덜 쓰려고 그런다든가 뭐 네네. 교육 예산을 덜 쓰려고 그런다든가 이러지 말고 예. 방법이 없지 않느냐, 예. 있지 않겠느냐 이러시는데 그렇죠. 그 독일 모델이 대표적인 거고요.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예. 2012년 예산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325조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한 350조 정도로 네. 나중에 늘어날 것 같고요. 예. 이제 뭐 추가 경정 예산이니 뭐니 하면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정부가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자꾸 국영 기업체를 통해서 써요. 수자원공사라든가 그렇죠. 토지 공기업. 예.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예. 공기업을 통해서 쓰다 보니까 거기서도 부채가 막 늘어나는 거죠. 공기업 부채가 심각하다고 지금. 그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또 민자 사업이라고 그래서 네네. 큰 기업이나 재벌 기업들 보러 너희가 하고 싶은 사업이 뭐냐. 예. 그래서 그것을 정부가 했더라면 한 뭐 1,000억에 할 거를 네네. 1,500억이나 2,000억에 드는 것을 방치하기도 해서 겉으로는 정부 예산을 안 쓴 것 같지만 예. 나중에 그 1,500억이나 2,000억짜리 도로공사나 예. 무슨 터널공사나 예. 각종 공사의 이자를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통행료도 비싸고. 국민 부담으로 다 돌아가는. 예, 그래서 지금 민자 사업들 보면 다 통행료가 비쌉니다. 민자고속도로가 참 비싸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예. 아직도 민자 사업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합하다 보면 325조가 아니라 350조를 넘어서 370, 80조가 되죠. 이런 것들 중에서 꼭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은 네. 아마 250조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100조 정부 예산 이상. 325조 중에서도 한 70조 정도. 네. 그리고 기타 앞으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 몇십 조 하면은 거의 100조는 독일처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해야 될 예산이고 이 100조는 온 미래 세력이 그리고 현재 어르신들이나 중소기업이 원하는 R&D, 교육, 복지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는 거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거든요. 지정학적으로. 네네. 위험은 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4대국가 적경하고 있는 아주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대국을 잘만 이용하면 편성할 수 있는 거고 예. 특히 오늘날 세계 G2를 넘어 G1을 넘보는 중국과 옆에 있다는 것은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협력만 한다면 네. 정말 이 한국으로서는 이 지금의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네. 이 8만 불도 갈 수 있는 시대가 오는데 네. 그것은 재래식 무슨 부동산 투기라든가 댐을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고 네. 지식사회로 가서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선 독일식 정부 재창조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려면 정부가 바뀌려면 네. 결국은 이 기존 체제가 예. 지난 세월 못 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도 바꿔야 되고 판도 바꿔야 되는 것이지 네. 판만 바꾼다든가 네. 사람만 뭐 한 20, 30%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예. 사람은 뭐 한 60, 70%가 바뀌고 네. 판은 완전히 새로운 게 돼서 네. 독일식으로 되고 예. 심지어 일본만 해도 네. 전혀 무명 기업인들 생활인들이 의회 54%를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54년 거의 독재 비슷하게 하던 네. 자민당 체제가 2년 전에 무너졌잖아요. 예. 이 시민 권력이 금세 무너질 거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2년째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독일 모델을 보나 또 미국의 오바마를 보나 일본의 그 새로운 시민 이 정당을 보거나 결국 세계는 새로운 판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1년에 300억 몇 조씩 쓰는 거 아닙니까? 1년마다 계속. 그 돈을 갖다가 지금 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돈을 다 4대 강물에 흘려버렸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세 논쟁은 제가 봤을 때는 본질이 아니었다.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낭비와 부패와 네. 무능력을 방치한 채 이 예. 세금 논쟁을 벌이는 것은 네. 옳은 게 아니에요. 머슴이 능력이 없으면 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머슴들이
돈 나눠 먹기를 하거나 부패하면 처벌을 해야지. 그걸 너희들이 계속 그 부패했어도 네. 너희들이 늘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독일처럼 과감하게 네.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다. 네. 국민이 낸 게 세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옳은 일에 쓰라고 머슴한테 남겼더니 반은 고양이가 되고 반은 쥐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고양이나 쥐한테 어물전을 맡겨놓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머슴은 머슴 나와야 되는데 예. 머슴들이 제일 잘 살고 네. 나머지 99%의 국민이 네. 이 헐벗는다면 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북한도 한쪽에서 비판하는 게 네. 그런 어떤 양극화가 체제에 의해서 양극화가 돼 있기 때문에도 그런 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자유 대한민국이고 뭐 경제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예. 지금 99%의 일반 국민이 느끼는 것은 예. 1%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월가에서 그 패러다임을 바꿨죠. 옛날에는 80대 20의 사회였다. 20대 80의 사회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월가에서 시행한 건 아예 1대 99의 사회가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월가의 탐욕을 막 이렇게 경고했는데 결국 우리나라도 1대 99의 사회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뭐 실제는 50만 명도 안 되죠. 뭐 그저 그 정상부에서 100명이 썩으면 그 주변 사람까지 금세 100만 명이 네. 썩는 거니까 네. 이 사회에서 100명만 바로 뽑으면 네. 깔레 시민 같은 건 6명만 바로 뽑으면 그 시민 전체를 구하잖아요. 네. 네. 우리 사회에서도 경제 수장이든 네. 뭐 이 교육계의 수장이든 종교계 수장이든 정치 행정의 수장이든 올바른 사람 100명만 있으면 사실은 이 100만 명을 오용시키는 100만 명이래 봐야 우리 5천만 명에서 하면은 뭐 2%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00명만 올바른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네. 국민들이 올바른 이 경제 주체를 네. 확보하면 되는데 지금 경제 주체가 네. 소위 말하는 썩어도 준치래는 예. 준치인지는 모르지만 썩은 거거든요. 네. 네.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그 내년도 그죠? 내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2012년도가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정경유착, 근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정치인들은 경제와 좀 관련이 없어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정경유착이 심화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치 경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꽤 많은 경우 경험이 없으니 가만히 있어라든가 경제인이니 가만히 있어라. 그렇죠. 그러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전부 경제에 관련된 거거든요. 예산 350조를 네. 어디다 쓸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 쓰는. 그러면서 네.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네. 하는 것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나쁜 짓에 쓸 수 있도록 감시하지 말라는. 네. 감시하면 나쁜 데 못 쓰잖아요. 네. 그냥 멀리 쓰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온 국민이 두 눈을 확실히 뜨고 예. 감시해야죠. 네. 그리고 올바른 경제인들이 많이 나가고 올바른 사회 언론인들이 많이 나가고 네. 또 종교인들 중에서도 많이 나가고 예. 이래서 머슴들이 썩지 않게 해야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당 구조 이런 부분들을 좀 혁신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영입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구조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 2011년은 그거의 가능성을 안철수 현상으로 보여준 지금 생각이 듭니다. 경제 포럼 얘기하시다 이제 거기까지 가셨는데요. 너무 많이 하네요. 세계 경제 포럼에 이제 6개 주제 얘기하다 첫 번째 주제에서 네. 글로 가셨는데 세계 경제 포럼의 나머지 5개 주제에도 그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 뭐냐면 예. 이게 정부가 기능 마비다. 예. 전 세계적으로 정도 차는 있지만 기능 마비요, 실패요, 심지어 썩은 데까지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시민 권력에 의해서 쫓겨나는 권력이 아프리카 북단에서부터 사방에서 있는데 이게 선진국까지도 확대될 것 같다. 네. 이제 이거에 시민 어떻게 권력이- 대처, 시민 권력에 대해서 깨어있는 시민 권력에 대해서 네. 과거에는 부패해 있어도 몰랐는데 예.
이제는 무슨 어느 댐에서 누수가 된다 그러면 아무리 거기다 무슨 악열 바르고 뭐래도 온 국민이 금세 알잖아요. 그렇죠. 주요 매체 하나도 안 나도 네.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문제가 똑같이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어디서 디도스 사건이 생겼는지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은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네. 북아프리카처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연착륙을 시킬 것이냐. 예. 부패라는 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잖아요. 예. 어떻게 투명한 사회를 하루아침에 만들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두 번째 토론 주제예요. 아, 예. 투명한 사회. 예.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네. 이게 뭔가 정부가 이렇게 무능해졌을 때는 네. 시민사회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예. 분권화된 권력이 분산된 이런 새로운 가버넌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거버넌스. 예, 거버넌스와 정부 주도형에서 네. 민간과 네. 그리고 시민사회나 네. 학계나 뭐 심지어 여러 종교나 아무튼 청렴하고 미래 세력이 또 젊은이들이 여기에 제도적으로 참여하게 하느냐. 네. 그래서 멀티 스테이커 네. 이런 팔라틱이라고 그럴까요? 네.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네. 그런 그 가버넌스 체제도 네. 세 번째 주제 중에 하나고요. 네. 네. 또 이 일자리 창출 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게 동반 성장 내지는 음.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권력을 지인 사람들 내지는 지식을 지인 사람들의 독점이 행행하다가 보면 사회와 경제가 함께 망하더라. 예. 처음에는 뭐 다른 사람 따라오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공정한 룰 속에서는 괜찮은데 공정하지 않을 때는 야만적 사회가 되더라. 예.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야만적인 사회가 아닌 즉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야만적인 사람들이 이 마피아 텍스올 옛날에는 위너 텍스올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마피아 텍스올 마피아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이 체제를 예. 어떻게 보면 다중이 예. 함께하고 그렇습니다. 마피아들의 야만성을 사회로부터 도태시키느냐. 이것이 다섯 번째 일자리와 관련된 동반 성장의 과제입니다. 네. 한국하고 아주 많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많이 관련. 그리고 물론 이 권력의 이동, 특히 이 개발도상 국가라든가 약자 국가들을 포함한 그 사람들의 연대에 어떻게 대비하고 중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비할 건가. 이런 6가지 주제가 있는데 유 대표님께서 마침 그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연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 하나씩 다뤄보면은 또 그거마다 또 한 3, 40분씩 이야기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뭐 그것까지 다 다루기에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 하여튼 그 2012년도에 우리가 좀 다보스 포럼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좀 더 깊은 이야기는 네. 1월 말 예. 토론 결과를 가지고 예. 또 한번 제가 보고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조금 더 저희가 좀 자세히 네.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그냥 뭐 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이제 2012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적인 어떤 새로운 지도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고 또 저희가 다음 시간을 좀 더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많은 얘기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한 말씀만 제가 좀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올해 마지막을 장식한 부분은 사실은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김정은 시대의 개막 이 부분이 사실 올해 마지막을 또 이렇게 장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결국 1주제에서 저희가 이제 결국 1주제 얘기하다 이제 오늘 정리할 것 같은데요. 그 독일식 정부 모델 아까 말씀하시면서 분단 비용보다 통일 비용이 더 작고 그리고 결국은 분단 상태를 고착화시키는 것보다는 통일을 해서 예를 들어 동독 지역이 그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것들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 분단에 대한 극복과 이 통일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 열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예, 그 우리 한반도에 네, 또 한반도 주변 환동의 지역에 네, 이 평화 번영 체제가 들어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봅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거지만 그동안 너무 남북 간의 대치 구조로 갔고 네, 또 미중 간에도 대치 구조 비슷한 거가 형성이 돼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 4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대치 국면이 조장돼 있었는데 네, 그 4년을 없었던 것처럼 돌리면서 네,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요. 네, 물론 이 4년에 집착하다가 보면 잘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고 뭐 이러다가 보면은 네, 그 4년이라는 세월에 묶이는 거고요. 예, 새로운 계기에 예, 북한의 중국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또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예. 그것을 멈출 방법을 몰랐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중국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네, 뭔가 새로운 제스처를 쓰고 네, 새로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고 미국 사회도 아주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힘으로 한번 중동을 관리해 보겠다. 힘으로 중국을 관리해 보겠다 했는데 중국의 연방 적자가 저렇게 커지고 네, 네, 국방 예산을 800조 이상을 투입해도 안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판을 바꿔야 될 것이냐. 미국의 재정 적자. 예, 미국이 재정 적자와 국가 신용 부도까지도 날 수 있는 상황인데 달러를 마음껏 찍어서 견디고 있는데 계속 이 방법으로 갈 거냐, 방법을 바꿀 것이냐. 네, 그렇다면 갑자기 경쟁력이 개선되느냐, 네, 수출입 구조가 개선되느냐, 네, 그게 아니려면은 결국은 전 세계에서 하던 역할 중에 일부를 예,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중동을 어떻게 볼 거냐. 네, 이라크에서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프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파키스탄 어떻게 볼 거냐. 또 호주에 미국 군사기지 만드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타이완은 어떻게 할 거냐. 예, 타이완과 중국이 저렇게 가까워지는데 군사적으로만 대치하게 계속 나가는 게 이게 옳은 길이냐.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 관계는 네. 어떻게 할 거냐. 한국과 저 북한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요. 네. 저도 그 토론자의 하나로 정초에는 미국에 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네. 사실 전 세계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모든 것을 재창조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래서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네, 그야말로 더블 딥 리세션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네, 공황이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이렇게 네, 나빠졌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대응하는 네, 그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지난 4년은 예. 너무나 허망하고 잘못됐지만 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고 네. 2012년이 그래서 온 국민이 네. 절망으로부터 희망으로 예, 가는 그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올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에 저희들이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내년도 전망이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사실 국민들 중에서 참 우울감에 빠져 계신 분들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우울감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저희들이 같이 좀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의미에서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우리 문 대표님이랑 오늘 말씀 나누면서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한 해 한번
다양한 대한민국 한반도의 새로운 희망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미국 많이 다녀와서 받으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것으로 오늘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